마지막 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김종희 사님 얼른 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저와 함께 마지막 역에서 같이 기다리다 타시다가 혼자 타셨는데 외롭진 않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너무 단호하게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살짝 그래도 지금 김종희 사님을 뵈니까 마음에 좀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은 익숙하신 얼굴을 보니까. 원래 다른 데서도 혼자 많이 하니까 그런가요? 네, 혼자 하는 것도 익숙하고 네. 또 유나 앵커와 함께하는 것도 익숙하고 둘 다 익숙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역에서는 중국 소비역에서 또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 중국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여쭤봐야 될 게 이 기준금리, LPR 동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동결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중국이 지금 뭐 여러모로 안 좋죠. 뭐 수출도 안 좋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도 안 좋고 뭐 성장률이야 뭐 조금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잘 나온 성장률이 작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상해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좋아진 게 좋아진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죠. 거기다가 올해 꾸준히 유동성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이미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미국과 금리가 계속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고 있고 FDI 둔화되고 있는데 금리 차이를 더 벌린다? 그 얘기는 금리가 점점 더 벌어지면 꼭 금리만으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는 일종의 돈이 흐르는 경로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경제가 나쁜데 금리를 계속 내린다? 그러면 아마도 돈이 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디플레 국면,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 정책을 잘못 쓰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서 얻는 효과보다는 금리를 내린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좀 더 정책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약간의 신중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에 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자금 유출이나 좀 이런 면에 있어서 금리를 또 내리는 결정보다는 말해주신 대로 신중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중국의 위기가 최근에 참 계속해서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 계속해서 부진하기도 했는데 제2의 헝다 사태로 불리는 완다그룹의 디폴트 위기가 제시가 됐거든요. 좀 이번 사태로 그때 헝다 위기처럼 그런 느낌이 분위기가 다시 연출될까요? 좀 어떨까요? 근데 그 헝다 나왔을 때도 뭐 중국 망한다, 중국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얘기 여러 번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이 증권업계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23년 정도가 됐습니다만, 2015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2010년 이후가 되겠군요. 2010년 이후로는 외신에서 거의 뭐 매년, 그다음에 뭐 매 분기마다 중국 망한다. 뭔가 조금만 안 좋으면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얘기는 전혀 믿을 이유가 없고요. 어차피 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중국은 안 돼야 되는 국가고 망해야 되는 국가일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보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 중국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중국 정부가 그립을 잡고 있느냐, 그립을 놓쳤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헝다 사태 때도 그렇게 뭔가 위험 커지고 다 망한다라고 했지만 정부가 그립을 잡고 조절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니까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헝다, 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 정부가 그립을 놓치고 뭐 채권 시장에서 정말 뭐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4대 은행을 조절해서도 이 사태를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중국 경제와 상관없이 정말로 중국 경제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뭐 헝다가 아니라 홍다보다 더한 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그립을 잡고 여기저기 다 중국 정부는 어쨌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막아놓고 만약에 금융시장의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면 뭐 저는 그렇게 여기저기서 뭐 위기론을 외쳐봐야 큰일 없이 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더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민심 위반은 좀 낮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젊은 층 실업률이 지금 뭐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시진핑 정부의 충성도가 높았던 이런 쪽에서의 민심 위반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올해 뭔가 충격을 겪게 되면 지난 2년간 꾹꾹 쌓아뒀던 그 코로나 봉쇄와 관련된 불만이 이것으로 인해서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 하나의 문제이기보다는 지난 2년간 쌓아있던
중국 그 인민들의 울화가 네. 이것을 기점으로 터지면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이거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뭐 멀리 봤을 때는 뭐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체제의 붕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이 뭐 지금 뭐 8천만 명, 9천만 명 가까이 되고 네.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면 뭐 그럼 망해야 되는 국가인 거고요. 뭐 그 정도의 대비가 되어 있다면 뭐 부동산 위기 정도로 중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사실 위기라 생각했는데 진짜 그 민심이 눌렸던 게 터지면 더 큰 위기가 될 것 같긴 하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건설이나 이쪽은 좀 중국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일까요? 근데 지금 뭐 전체적인 지표도 부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관련된 투자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면 중국의 건설이라고 하는 게 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뭐 내수 경기를 살릴 때 실제로 부동산 살리지 않겠느냐라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중국은 오히려 깎아내야 될 부분들을 깎아내기 위해서라도 인위적인 부양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헝다를 살려내는 과정도 엄청나게 살을 도려내는 과정을 겪고 나서 네. 헝다를 죽이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수렁까지 밀어 넣었다가 살려준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뭐 건설 시장에 있어서의 아주 획기적인 뭐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인위적인 부양을 강하게 할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했는데 좀 계속해서 안 나왔잖아요. 좀 소극적인 모습이긴 한데 뭐 인위적 부양을 실패할 우려도 있겠지만 혹시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인 이유가 또 있나요? 그 지금 중국이 이렇게 부진에 빠진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일단 수출이 부진합니다. 근데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뭘까? 미국의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부진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미국도 지금 중국을 끊을 수 있다? 없다. 그러네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주요 CEO들이 저렇게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을 향해서 뭔가 돌직구를 날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가서 계속 좋은 화해 모드를 가져가는 것은 매출의 뭐 작게는 20%, 많게는 40~50%를 여전히 중국에서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쉽게 정말 일도양단하는 그런 자세로 끊어내면 좋겠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중국에 기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중국도 우리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도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수출 부진을 일정 부분은 겪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중국 내에서 그동안 방만하게 키웠던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만하게 쌓았던 재고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부양책을 쓰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요인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에 부양책의 강도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재고 조정이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인위적인 부양을 잘못했다가 다시 또 재고를 쌓아두게 되면 그러네요.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의도적인 재고 조정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지금 구간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중국 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데 여기서 인위적인 부양책을 계속 더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의 그 핵심을 더 터트릴 수 있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네. 저는 중국 정부의 신중한 그런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7월 말에 좀 어떤 정치국 회의 여기서는 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좀 신중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치국 회의에서도 딱히 별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일단 단계적인 어떤 해결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별로 정말로 심각한 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 경기를 뭐 급하게 부양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강력한 부양책, 뭐 유동성을 뭐 시장에 쏟아붓는 아니면 뭐 지방 채권, 뭐 부실 채권들을 뭐 적극적으로 뭐 처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부양책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 그림 정도를 보시면서 일단 중국 경기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조업의 전반적인 산업 생산
세 가지가 모두 급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산업 흐름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틸리티 하나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것만으로 밀고 올라가기에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데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소비 지표들이거든요. 네. 소비 지표들에서도 지금 당장 무언가 뚜렷한 반전을 보여줄 만한 그런 요인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뭐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중국 정치 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강력한 부양책 이런 것들은 쉽지 않고 큰 그림,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면 시진핑 정부가 3기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쌍순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성장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큰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미국과의 어떤 공급망 조절 속에서 수출 쪽의 확산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에 이제 내수 쪽의 순환을 돌려야 되는데 그 내수 쪽의 순환은 잘못 돌리게 되면 오히려 경기를 더 망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별로 그다음에 사안별로 아마 굉장히 신중한 정책들을 상황마다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중국의 내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딱히 중국의 경기 침체 상황이 국내 수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악영향은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실까요? 아니죠. 이 악영향을 이미 주고 있고요. 네네. 이미 우리 그래서 지금 수출을 보시면 반도체 수출 타격이 어디서 옵니까? 전부 다 중국이 물량 줄이면서 나타난 거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 그동안 가장 수출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였던 게 석유화학, 철강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이런 산업들이 지금 뭐 주가도 박살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서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로컬 기업들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수입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재고 조정과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 생산 동향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뭐 정유 기업, 석유화학 기업, 그다음에 중국만 바라보고 있던 화장품 기업들은 결국 주가도 박살나고 당분간 살아날 만한 그런 상황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건 이미 주가에 녹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은 뭐 바닥 없이 1층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하 3층 뭐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것인지 네. 아니면 예전만큼 뭐 3층, 5층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하 바닥으로 떨어진 게 1층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영향을 주긴 하지만 산업별로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과 관련해서 이 비중이 높은 종목들, 아까 살짝 화장품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당연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의류로 대표되는 FNF가 전일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좀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FNF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화장품 종목군들은 일단 뭐 단계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 품목을 보시면 5월달, 6월달, 뭐 또 7월달 지표까지 봐야 되겠지만 6월달까지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뭐 의류 소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은 어디냐? 내구재 쪽, 가전, IT, 자동차 이런 쪽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림을 살펴보시면 업종별로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내구재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는 양상이고요. 반대로 소프트 소비재, 뭐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쪽의 소비는 빠르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플랫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몽은 이제는 뭐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 중국주로 불렸던 종목군들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은 안 된다. 지금 뭐가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중국 소비주 하면 화장품이랑 의류가 우리나라 거를 많이 썼었는데 그 내구재나 뭐 가전이나 뭐 IT, 자동차 이쪽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중국 쪽에서의 로컬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장품이나 의류 쪽에서요? 네, 화장품도 그래서 화장품 원재료를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브랜드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뭐 최근 아시는 것처럼 뭐 그렇죠. 주가가 박살이 난 거죠. 대신 중국 로컬 브랜드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고가 브랜드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도 뭐 F&F 쪽은 뭐 일정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이키나 우리나라 브랜드 안 사고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더 비싼데도 중국 브랜드를 사는 애국 소비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양상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바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뚫거나 아니면 중국 쪽에서 새롭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화장품에서의 한 가지 고리는 결국 중국 단체 관광을 풀어줄 건가 여기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동이나 뭐 종로나 여의도나 이런 데 다녀보시면 네. 최근에 중국인들 엄청나게 많이 꽤 늘었습니다. 많던데요. 저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 주의하실 점은 대만인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말을 쓰니까 그렇죠. 저게 대만인인지 중국인인지 명확하게 날 수 없죠. 근데 국적별로 살펴보면 대만은 드라마틱하게 늘었고요. 중국은 2019년도에 비해서 여전히 30%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단체 관광객을 제외하고 자유관광객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체 관광객을 늘릴 경우에 2019년만큼은 안 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을 예전만큼 올 가능성은 낮지만 단체 관광객을 풀어줄 경우에는 어쨌든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뭐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면세점 매장 이런 쪽에 매출은 올라올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내 화장품 관련주 중에 그래도 나름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네. 그런 회사들의 주가 반등은 아마 그때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는 중국 소비주 하면은 기존에 봤던 의류와 화장품이 아니라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에서 이제 김종일 의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 좀 어떤 게 있나요? 네, 전혀 중국 소비주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던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네. 네, 뭐 종목명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삼성전기와 HL만도입니다. 삼성전기와 HL만도가 중국 소비에 무슨 상관인데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중국의 IT 쪽의 재고를 보시면 네. 지금 중국 제조업 전체 재고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IT 쪽의 재고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떨어지고 있는 재고의 본질이 뭐냐? 네. 중국 쪽에서 생산도 덜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도 덜하게 되면서 재고량 소진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고량 소진을 언제까지 할 거냐? 저렇게 마이너스 계속 보내서 앞으로 재고를 줄이기만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죠. 연말 소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IT 쪽에 재고가 비면 다시 만들어내는 물량도 필요합니다. 그 중국에서 만든 게 중국에서만 소비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만든 노트북과 상당수의 IT 제품들은 글로벌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끊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기가 그동안 중국의 IT 부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실적이 왜 나빠졌느냐? 중국이 문 닫고 중국이 공장 닫고 중국이 생산 안 하고 재고를 줄이니까 실적이 나빠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중국이 3분기부터 공장 조금 돌리고 생산량을 올리면 누가 수혜를 받는가?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빠졌던 물량의 일정 부분이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최근에 전장 부품으로서의 자리매김과 더불어서 분명히 실적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L만도는 왜 꼽았느냐? 네. 저는 다른 자동차 부품주는 안 좋게 보고 있는데 HL만도의 중국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작년에 최대 매출이었고요. 네. 올해도 최대 매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종목을 중국 관련 소비주에서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이지만 진짜 지금 시기에 적절한 정확한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일 의사님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혼자라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퇴근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